카종강의 노동학개론. 안녕하세요. 카종강입니다. 오늘은 20여 년쯤 전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산업재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들과 노동자들이 한 150명쯤 모여서 2박 3일 동안 지지고 볶으면서 치르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산업안전 보건활동을 위한 공동교육훈련.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행사는 우리나라 산업안전 보건활동의 초석이 됐다고 평가받습니다. 그 행사의 첫날 150여 명이나 되는 참가자들이 지역별로 무리지어 나가서 일일이 자기소개를 하는 길고도 지루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손에 검은 장갑을 끼고 있던 내 바로 옆 청년이 자기 순서가 되자 장갑 좀 벗어도 될까요? 라고 말하고는 한쪽 손과 입을 사용해서 장갑을 벗으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얼른 그 청년이 옆구리 끼고 있던 마이크를 받아 쥐었습니다. 장갑 속에서 나온 그 청년의 오른손은 손가락 5개가 모두 잘려나가고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잘린 정도가 아니라 손등 부분이 어른 밥숟가락만큼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참가자들 사이에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고 여자들 몇 사람은 차마 볼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그 청년의 한 맺힌 외침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순간적으로 사고를 당해서 손가락이 잘린 사람들은 그래도 산재로 인정돼서 보험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공장에 다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골병 들어버린 노동자는 좀처럼 직업병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산재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생활비는 고사하고 의료 치료비조차 한 푼 안 나와요. 여기 보니까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앞으로 공장에서 일하다가 폐병 걸리고 수은증도 걸려서 병원에 찾아오는 노동자가 있거든. 제발 좀 친절하게 잘해 주십시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기가 다쳐서 원통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잘린 그 청년이 걱정을 했을 만큼 직업병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한국 직업병의 역사를 바꾼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쓴 한 만화책의 추천글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미 죽었다. 딸의 죽음을 알리는 장면에서 24년 전 온도계 공장에서 일하다가 수은 증도로 고통받던 송면이가 죽었습니다. 그 연락을 받았던 때가 생각나서 제가 한동안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만화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건 현장에 있는 것처럼 몰입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만화를 읽는 것만으로도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단숨에 책장을 넘겼다. 2012년 사람 냄새라는 만화에 제가 썼던 추천사 일부입니다. 삼성 반도체 노동자 고 황유미님과 그 아버지 황상기님의 이야기를 만화로 그린 작품이었는데 독자들보다 먼저 그 책을 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 딸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몇 년 동안 삶을 걸고 싸우신 황상기 아버님과 그 싸움에 함께하고 있는 공유정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잠시 뒤에 어색한 사이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하종강의 노동가 꿈. 앞에서 이야기했던 검은장갑 청년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행사가 끝난 뒤 저는 결국 사무실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제 책상 옆에 작은 책상 하나를 더 들여다 놓고 마다하는 그를 우리 상담소의 한 식구로 맞았습니다. 그는 의경으로 복무했는데 이른바 사복체포조인 백골단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표현대로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휴가 가는 재미에 열심히 학생들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그런 농담처럼 그때 내 손이 죄를 많이 져서 이렇게 됐나 봐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제대를 앞두고 그는 아예 경찰에 말뚝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대 후 경찰 채용 시험일까지 한 2달 남아 있었는데 의경 출신은 웬만하면 붙여준다는 그깟 경찰 채용 시험을 따로 공부까지 해가면서 봐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동안 돈이나 벌자 하는 생각으로 구로동에 플라스틱 그릇 만드는 공장에 취업했습니다. 한 달 남짓 다닌 뒤 이번 주 토요일까지만 일하고 나도 시험 준비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출근했던 날 그릇을 찍어야 할 기계가 그의 오른손을 찍어버리는 바람에 그는 오른손 손가락 5개를 모두 잃었습니다. 기계가 닫혔다가 열린 다음에 제품을 꺼내는 방법만 배웠던 그는 기계를 여는 방법을 몰라서 기계 사이에 손이 끼인 채 한참이나 그대로 있어야 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던 고참 노동자가 와서 금형을 열고 그의 손을 꺼내주었습니다. 장갑에서 손을 빼내던 그는 얼른 다시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살은 모두 문드러져 없어져 버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가락들이 장갑에서 나왔던 거죠. 의경 생활을 할 때 여동생 소개로 사귀었던 그 여자친구는 그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문병을 오더니 태어나는 날 아예 짐을 싸가지고 그의 집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부터요, 저 사람이 잃어버린 손 노릇을 하기로 했으니 부디 거두어 주세요. 제가 직장 생활을 계속해야 해서 살림을 잘하진 못할 거예요. 나중 형편이 되면 식을 올리겠어요. 그의 표현대로 그는 손 하나를 잃은 대신 예쁜 아내를 얻은 셈이죠. 그는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로만 구성된 단체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얼마 뒤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어처구니 없는 감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회사 앞마당에서 장례식을 끝내고 대형 영정을 앞세운 상해 행렬이 회사 정문을 나섰으나 중무장을 한 전투경찰 대열이 절대로 노제는 허용할 수 없다며 겹겹이 행렬을 막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명백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회사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법을 집행해야 하는 저희들로서는 부득이 경찰서장의 가두방송이 쩡쩡 울려댔지만 동료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던 노동자들 중에 그걸 겁내는 사람은 이미 없었습니다. 대열 선두에 있던 흰 와이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머리띠를 두른 일단의 노동자들이 파업가를 부르며 달려나갔습니다.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지키란다 동제 약속. 해골 2쪽 나도 지킨다. 노래소리와 함께 달려나간 노동자들은 전경들과 뒤엉켰습니다. 순식간에 고함 소리가 일고 저는 그때 뿌연 흙먼지 속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대열 맨 앞에서 전경들의 방패를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검은 장갑의 청년. 그날 전경의 봉쇄를 6번이나 돌파하고 기억이 목적했던 곳에 장례 행렬이 도착할 때까지 저는 전경과 몸싸움을 하는 대열의 맨 앞에서 매번 그 검은 장갑의 청년을 보았습니다. 백골단 시절 그야말로 승냥이처럼 달려나가서 학생들의 덜미를 잡아채 그대로 아스팔트에 패대기 치며 정확하고 빠른 동작으로 하복부를 내지르도록 훈련받은 서러움을 저들에게 고스란히 되갚아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의 모습을 보며 내내 눈물겨웠습니다. 공덕동 로터리 부근에서 노제가 열리는 도중에
멀리서 저를 발견한 그가 그 사람들 머리 위로 깡충깡충 뛰어오르면서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저지선을 6번이나 돌파했어요. 완전히 깨부쉈다고요. 마치 태권도를 하듯 검은 장갑 낀 손을 휘저으며 참 실감나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신촌에서도 종로에서도 미금시의 원진 레이언 정문 앞에서도 뽀얀 체류가스 속에서 구호를 선창하거나 사람들에게 전노엽 진군가를 가르치고 있는 검은 장갑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노동과 건강연구회란 단체에서 노동자를 위한 산재교실이란 정기 강좌를 마련했을 때 저는 첫 강의를 그에게 맡겨보자고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 강좌의 첫날 강의 첫 무리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백골단이었을 때는요, 돌멩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와 방석복과 방석모로 중무장을 하고 시위 현장에 나갔습니다. 노동자가 되고 보니 우리 노동자들은 방패 하나 없이 산업 전선에 내몰린 꼴이었습니다. 철없던 시절에 제 손톱이 조금 못생겨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내 손톱 왜 이렇게 못나게 놔줬어? 라고 따지기만 해도 어머니는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제가 손가락 5개를 모두 잃었을 때 제정신 들고 처음 든 생각은 불효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다쳤다는 이야기를 한 달 뒤나 들으셨는데도 기절하셔서요. 병원에 2주나 입원하셔야 했습니다. 저는 요즘 시위 현장에 나가도 돌멩이를 마음껏 던질 수가 없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싸움도 합니다. 노동자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킵시다. 비록 잠시 동안이었지만 그와 함께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이 지금도 자랑스럽습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그 함께 일하던 동료가 들어있는 시신이 들어있는 상여를 메고 노동자들이 불렀던 노래 파업가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같이 듣겠습니다.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리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지키련다 동지의 약속, 해골 두 쪽 나도 지킨다, 노조 깃발 아래 뭉친 우리, 국산의 봉경 물리친 우리, 파업 투쟁으로 뭉친 우리, 해방 깃발 아래 나선다. 자,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리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승리의 그날까지. 실례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나가는데 그 물 한 잔을 마시러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 아버님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예. 강원도 사투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실례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정말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산업의학 전문의이자 산재문제 전문가, 한국노동안정보건연구소와 그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의 활동가인 공유정욱 선생님, 그리고 화려한 수식이 필요 없는 분이죠. 아버지 한마디면 되는 삼성 반도체 노동자 고 황유미님의 아버지 황상기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주호민 작가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만화가 주호민입니다. 근데 혹시 두 분은 주호민 작가가 누군지 아세요? 두려워.
저는 잘 몰랐었습니다. 공유정 선생님은 아세요? 솔직히 오늘 오기 전에 미리 예습하면서 네. 여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참 여기 우리 제가 지금부터 명단을 한번 불러볼 텐데요. 최정진, 문희, 이제 콜트콜텍 노동자들인 두 분입니다. 유명자, 재능교육 지부장이죠. 최선욱, KBS 사장 출근 저지 운동을 했던 KBS 조합원이었고요. 정영아, MBC 노동조합 위원장이었고요. 최병승,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봉혜영 씨는 재능교육과 마찬가지로 장기투쟁하고 있는 정보산업개발원, 정확한 명칭이 뭐죠? 보건복지정보개발. 보건복지정보개발원 투쟁하고 있는 지부장님이시고요. 이 뒤를 이어서 이제 이 두 분이 명단에 오르셔야 되는데요. 주호민 작가가 누군지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주호민 작가가 사실 밖에 나가면 젊은 사람들에게 여기도 바뀐데요? 우리 방송 밖에 나가면 신처럼 받들어지는 아닙니다. 부천에서 얼마 전에 국제 만화 축제가 열렸을 때 최규석 작가가 주호민 작가랑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10걸음 걸어가기가 힘들더라. 얼마나 사람들이 알고 막 달려와서 인사하고 사인해 달라고 그러는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듣보잡이인데 들어는 봤는데 신과 함께라는 굉장히 유명한 만화가 있습니다. 드라마, 뮤지컬, 영화로 다 만들어질 텐데요. 그 만화를 그린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오늘 머릿속에 입력시키고 절대로 안 지우겠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하중광의 노동학개론 처음 시작할 때 첫 방송에서 다룬 에피소드가 바로 산업재해의 비밀 이런 거였습니다. 그 뒤에 기업살인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아직 못한 얘기 너무 많고요. 오늘은 한국 노동운동 역사에 커다란 획을 그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산재 전문가 두 분을 모신 겁니다. 듣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서 이제 2회에 걸쳐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오늘 1부에서는 두 분이 살아온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들어보고요. 다음 주 2부에서는 산업재해, 삼성이라는 기업의 문제, 기업살인법,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에 관한 문제, 의료민영화 등 이런 두루두루 핵심적인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주호민 작가님, 네. 황상기 선생님께 어떤 분인지는 아시죠? 물론이죠. 예. 네. 굉장히 친하고 마치 이웃처럼 우린 친숙하게 느껴지는데 네. 주호민 작가님부터 이제 궁금하신 거 두 분에게 여쭤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영화 나왔잖아요. 또 하나의 약속. 그게 저도 이제 거기 투자를 했었거든요. 예. 그게 원래 처음에는 또 하나의 가족이었는데 삼성 광고할 때 나오는 슬로건 그게 중간에 제목이 또 하나의 약속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영화를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 일부러 안 봤는데 왜냐면 마음이 너무 아플까봐 안 봤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이 영화를 몇 번이나 보셨나요? 이 영화를 시사회 하면서 맨 처음에 시사회 할 때 네. 보고 그다음에 영화를 다른 지역에서 이제 이 단체 관람을 좀 상당히 좀 많이 했거든요. 네. 이런 사회단체, 노동단체, 그리고 학생들 이렇게 단체 여러 군데서 영화를 많이 단체로 영화를 보셨는데 네. 영화를 영화를 관람하시고 나가고 영화의 뒷 얘기를 좀 다른 분들한테 들려주느냐고 네. 영화는 상당히 여러 번 봤는데 네. 그 횟수는 몇 번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 사실 영화는 제가 있었던 얘기를 그린 영화라서 네. 사실 조금 장난 섞인 얘기를 한다라면 눈으로 봤는데요. 제가 우울하게 만들었던 분위기를 아주 한마디로 만들어주기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얘기를 영화로 만드는 거라서 제가
이 영화로 만든 얘기, 제가 있었던 얘기를 그 영화로 만든 걸 영화 내용으로 이렇게 보니까는 영화 속에서 보는 건 또 다른 나를 그걸 보는 면이 있어서 네, 네. 그건 내가 겪은 일이지만은 네. 영화에서 나온 그 장면도 너무 좀 슬프고 가슴 아프고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얘기가 그 나오는 거라서 네. 영화를 보는 내내 눈시울을 많이 적시곤 했습니다. 네. 예. 같이 보신 분들은 그 영화를 보시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버님께 보통.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좌석에 앉아서 영화를 볼 때는 좌석에 앉아서 다른 분들하고 같이 보았는데요. 네. 제 옆에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나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앞에 앉아 계신 분들도 상당히 그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울먹이면서 훌쩍이면서 그 눈시울을 닦으면서 그 보시면서 계속해서 그 저를 이 마음을 좀 달래주는 네. 제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말도 좀 하셨고 네. 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맞느냐고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삼성에서 일어난 일이 맞느냐고 네. 이런 일이 삼성에서 이 이미지 좋고 가장 우리나라 대기업인데 저렇게 이미지 좋은 회사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또 어떤 분은 이 얘기 너무 꾸며서 한 얘기 가장돼서 한 얘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그 분도 계셨는데 네. 그 얘기 절대적으로 꾸민 얘기 아니고 사실 그대로를 미화한 얘기입니다. 네. 아까 주호민 씨가 투자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영화 이제 끝날 때 자막에 그 제작하는데 돈 보탠 사람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예. 거기 이제 우리 같은 사람 이름은 거기 나오는데 투자했다는 건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 영화에 이제 큰 목돈을 냈다, 투자했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게 얼마 전에 투자한 몫이 다시 이렇게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화가 아마 본전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예, 그 영화를 하면서 이 펀딩으로다가 2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펀딩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투자한 분도 계십니다. 근데 펀딩으로 하신 분은 영화가 다 끝난 다음에 자막으로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투자하신 분들은 영화의 자막으로 안 나오는데 펀딩으로 나오신 분들은 영화를 보면 영화 보실 수 있는 티켓 또는 CD 이런 걸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투자하신 분들은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 결산을 한 다음에 투자금을 돌려드렸는데 투자금을 아마 100%는 아니고 100% 가까이는 돌려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도 이름 올라왔던 것 같아요. 저 아는 분이 그 이름이 올라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저는 제 만화 중에 무한동력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드라마로 SNS 드라마로 만들어졌는데 그걸 삼성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했다가 나중에 무슨 런칭 쇼 같은 데 갔는데 거기에 이제 삼성 로고랑 제 만화 로고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완전 벽에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동료분들께서는 이제 먼지 없는 방이나 사람 냄새 같은 거를 그리시면서 이런 반도체 노동자들 문제를 계속 알리시고 계시는데 저는 뭔가 굉장히 갑자기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게 마음이 좀 안 좋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 무한동력 판권료로 삼성에서 받은 돈을 여기 또 하나의 약속에다가 다 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게 됐었죠. 네. 아까 전경이었던 백골단이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산재운동하면서 백골단에게 다시 배웠던 기술을 돌려준 것 비슷한 일을 주호민 작가는 투자하는 걸로 했네요. 네, 그러니까 삼성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여기다가 넣었죠. 네. 잘하셨습니다. 네. 아버님 그동안 그러면 계속 전국을 다니시면서 투쟁을 하시고 그러시면 생계는 어떻게 이어가셨는지 궁금합니다. 택시 기사가 본업이었다고 하셨는데요. 네. 저는 강원도 속초가 집인데 속초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택시 운전을 하면서 이 행사가 있을 때는 아침에 일찍 서울 올라왔다가 서울에서 볼일 보고 그다음에 속초 내려가고 그다음에 행사가 없는 날은 속초에서 택시 운전을 해서 이렇게 벌어먹고 사는데 사실은 말이 택시 운전이지 그냥 이 명칭만 그렇게 걸쳐놓고 사실은 이
이 원인을 밝히고자 네. 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화학물질을 써가지고 그 화학물질에 의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암에 걸려갖고 이 상당히 많은 사람은 죽고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가족이 해체되고 또 어떤 집은 그 치료비 하느냐고 가족이 전 재산을 다 쏟아붓고도 그 환자를 다 고치지 못한 이런 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인을 찾고자 노력하는데 온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 어디든지 제가 그 원하는 곳이면은 제가 이 밝힐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제가 투쟁할 수 있는 곳이라 하면은 어디든지 다 쫓아다녔으므로 내가 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생활고는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님이 힘드신 거죠? 솔직하게. 네. 그 유미 엄마도 유미가 죽고 나가지고 이 우울증에 걸렸거든요. 그래 유미가 그 병에 걸림으로 인해 갖고 유미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우리 집을 지으려고 모아놨던 재산도 유미 치료비 경비로 다 쓰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유미 엄마도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지금까지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오늘도 강원도 속초에서 방송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 오늘 이 방송도 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 이 화학 물질을 쓰는 그 원인을 다 밝혀내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도 이 반도체 공장의 화학 물질을 밝혀내는 투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침 일찌감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얘기를 좀 짧게 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2부에서는 좀. 예. 강원도는 보수적인 동네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예. 선생님께서는 노조나 이런 투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원래 호의적이셨는지 아니면 이런 투쟁을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되신 건지가 궁금한데요. 저는 그 전에 이 회사 택시를 좀 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 회사 택시 할 적에 그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호의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왜서 그러냐 그러면은 그 노동조합이 있어야지만이 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만약에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없다고 하면은 거기 있는 그 노동자는 아무리 자기가 옳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억울하게 회사로부터 이 억울한 면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노동조합이 있다 그러면은 그 노동조합을 통해서 나의 억울함, 나의 권리를 다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있어야지만이 노동자가 안전하고 노동자가 권리를 받을 수 있고 네. 노동자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얘기를 계속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삼성 반도체 공장에 노동조합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노동조합에서 아마 작업장을 안전하게 관리를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왜서 그러냐 하면은 그 노동자가 자기 작업장이 불안전하다고 하면은 어느 노동자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작업장이 불안전하다고 하면은 많은 유해 물질을 써갖고 그 유해 물질이 나한테 해롭다고 하면은 내가 누구한테는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 반도체 공장은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다가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노동조합이 있다고 하면은 이 노동자는 자기 노동조합에다 말을 해서 그 노동조합이 회사에다가 건의를 해서 사업장을 안전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만약에 사업장이 안전하다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그 노동자들은 이런 특별한 암 또 어떤 특별한 난치병 네. 이런 질환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고 네. 또 우리 유미도 이 백혈병에 걸리지 않아서 아마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 우리 가정은 아마 이렇게 불행한 가정이 아니고 상당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저도 항상 신기했어요. 보면은 따님이 보상을 받는 거와 사실 노동조합 문제는 직접적인 관계는 지금 없거든요. 예,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그런 보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네. 노동조합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네. 또 이런 걸 강조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는지 사실 그게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예. 제가 산재 노동상담을 많이 해봤지만 그런 생각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좀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지금 이 보상 문제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과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 사과 문제를 왜서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삼성에서는 여태까지 이 삼성 작업장에
갔던 그 유해물질 전리방사선은 쓰지도 않고 취급도 안 하고 아예 없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법원에서 지금 판결로 인해 갖고 이 유해물질로 인해 갖고 이 벤젠, 포르말댕이, 비소, 아르신가스, 전리방사선 이런 그 유해물질로 인해서 백혈병이 걸려서 사람이 그 죽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밝혀졌거든요. 예. 그러면 삼성은 누구한테 어떻게 왜 이 사과를 해야 되는지 분명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 삼성에서 작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해서 노동자의 병이 걸리게 만들어서 그 노동자가 죽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누구한테 그러니까 황유미는 없으니까 황유미 그 가족한테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은 아직까지 그런 사과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그런 사과를 해야지만이 안전한 작업장이 안전하지 못해서 병이 걸렸으니까 재발 방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재발 방지를 충실하게 해야지만이 안전한 재발 방지를 충실하게 한다는 것은 작업장을 안전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작업장을 안전하게 만들어야지만이 다음부터 이런 환자가 안 나오거나 덜 나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작업장을 그다음에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이래야지만이 이 삼성에서 이 잘못해서 사고를 했고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어 놨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보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 삼성이 아직까지 그 잘못된 사고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잘못했다고 했고요. 그럼 삼성 자기네 입으로다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사과를 한 다음에 작업장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자기네가 잘못했다고 입으로 사과를 했으니까 그 잘못한 토대 위에서 보상안이 만들어져야지만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예. 근데 삼성에서는 아직까지 그냥 먼저 번에 그 2014년 5월 그 14일 날 권우현 그 부회장님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피해자 가족들한테 미안하다. 그냥 피해자 가족이 누군지를 명시도 안 해놓고 갔으니까 상당히 아주 그 애매한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럼 그 삼성 거기든 피해자라고 하면은 서해바다 기름 유출시킨 그 사람들도 피해자고 삼성에 다니다 감기 걸린 사람도 피해자고 용산 참사 일으킨 사람도 피해자고 그다음에 강정막을 일으킨 거 그것도 피해자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 미안하다고 했는지 아주 상당히 아주 묘한 말을 썼거든요. 이거 사고 아닌 거거든요. 사고를 하려면은 제대로 사고를 해야 되거든요. 누가 누구한테 어떻게 왜 잘못했는지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과 안 했고 두리뭉실하고 사과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과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 삼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2부에서 우리가 자세히 더 할 거고요. 예. 1부에서는 그 황상기 아버님 그리고 공효정 선생님의 개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 너무 사건에만 그동안 사람들이 주목을 했었으니까 네. 그 개인적인 면모를 좀 우리가 궁금한 점을 풀어보자 이런 취지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여쭤볼게요. 그 사람 냄새 만화에 보면 이제 처음에 이종란 노무사를 만났을 때 전혀 웃지도 않고 얘기만 했다고 나오던데 투쟁 현장에서 보면은 황상기 아버님 웃는 모습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 순한 얼굴 속에서 어떻게 저런 강단이 나왔을까 그런 감탄한 적도 많았고요. 그 이종란 노무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삼성에서 계속 그 압박받고 삼성에서 거의 공갈당하고 협박당하고 네. 그런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이종란 그 노무사님을 그 만난 거는 상당히 사회 단체 사람들 제가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가 이제 그 이종란 노무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상당히 반가운 거거든요. 근데 반가운데도 그 반가운 내색을 할 수 없었고 제 억울함만 그 토해냈었거든요. 그분한테. 제가 삼성한테 당한 얘기를 이렇게 막 해댔었거든요. 이 삼성에서는 이 화학작품에 의해서 많은 그 노동자들이 이 백혈병에 의해서 죽어가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같이 이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한번 해보자고 이제 이런 건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종란 노무사님을 만날 때 그렇게 억울한 마음을 다 털어놨었고 그 이후로도 이 억울한 마음을 계속 털어놓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내 억울함을 털어놓고 그다음에 삼성이 잘못된 거 이게 비판하다가 보니까는 제가 살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예.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못 살 것 같아요. 내가 질 것 같아요. 삼성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바꾸기로 했어요. 삼성을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삼성을 계속해서 놀려주고 골려주고 약올려주기로 하자. 그러면은 언젠가는 내가 이길 것이다. 그랬더니 한결 그때서부터는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그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에게 웃음을 주니까 다른 이 사회 단체에서 분들 또 우리한테 이 같이 협조해주러 연대하러 오신 분들도 제가 마음을 편하게 갖고 웃는 모습을 보고는 그분들도 더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이 투쟁하는 이 면도 더 즐거워지고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그 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뵈서 우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이제 개그 코드 몇 개를 보여주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저런 철학 속에서 그게 나온 거였네요. 그게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반올림 하면서 특히 황상기 아버님하고 이렇게 있으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분은 공유정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아직 공유정 선생님 순서가 안 돼가지고 네. 정식 인사를 못 드렸는데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죠. 네. 뭐. 말이 나온 김에 네. 네. 이렇게 같이 싸워도 내가 망가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슬픈 일인데 슬퍼요. 그래서 많이 울지만 이렇게 슬픔에 사람이 잡아먹히지 않고 막 화가 나고 증오감이 생기거나 분노가 일어도 그냥 분노 그대로 느끼면 되지 분노 때문에 다른 것까지 다 먹혀버리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잖아요. 네. 네. 그러면 나중에 싸움 뒤에 큰 상처만 남고 이기건 지건 상관없이. 근데 아버님이랑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분열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실컷 울고 나서 이제 또 우리끼리 놀 때는 썰렁개그도 하시고 그래서 그냥 그게 울다가 웃으면 뭐 어떻게 된다 그러지만 아니가 아까 그 네. 조민 작가가 좋아요, 영화 어떻게 그래서. 보셨냐 그러니까 눈으로 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솔직히 저보다 몇 살 어리시면 가끔 때려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공유정 선생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요. 이제 그 전에 지난번에 우리 황상기 아버님 그 아이스버킷 이벤트에 참여하신 거 봤는데요. 예. 누가 황상기 아버님 지목했고 그 아버님은 누굴 지목하셨어요? 그 아이스버킷 그 지목당한 거는 그 전때 그 KBS 그 추정 60분에 그 우리 집에 왔다 가신 강민성이라는 그 PD님이 네. 저를 지목하셨거든요. 그래 그분이 지목하셔서 제가 이제 아이스버킷을 하면서 세 번을 지목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 아이스버킷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구 지목하셨어요? 한 번은 서울대학교 산업의학과의 백도명 교수님을 지목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은 영화에서 제 역할을 하신 분, 박철민 배우. 박철민 이 배우님을 지목을 했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열심히 미워하고 싸우고 있는 분, 삼성그룹의 이건희 아들 이재용 씨를 지목을 했는데 그분이 아이스버킷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제 얘기를 무시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요. 공유정 선생님 처음 만나셨을 때는 어땠어요? 느낌이나 인상이? 이 공유정 선생님을 제가 제일 처음에 만난 거는 2008년 봄엔가 본 것 같아요. 에이, 2007년 11월 20일 날 처음 11월 봤죠. 만나요? 우리 기흥반도체 앞에서 거기서 출범 봤네? 기자회견 네. 할 때. 거기서 봤는데 처음에 볼 때는 내가 제일 이쁘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님 맨날 뻥만. 키도 좀 작으시고 근데 제일 이쁘다는 소리는 안 하고 두 번째로 이쁘다는 소리는 한 것 같아요. 첫째는 제일 이쁜 거는 이제 우리 유미가 더 이뻐요. 그럼 뭐 예. 딸 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로 이쁘다고 그러긴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자꾸 얘기를 하면은 진짜로 두 번째로 이쁜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하고 이제 얘기를 슬쩍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말씀도 아주 상당히 잘하시고 또 아주 당차시고 그다음에 이게 길이 맞다고 하면은 조금 더 물러섬 없이 그 말을 끝까지 주장해서 그 말이 옳다는 것을 꼭 밝히는 아주 강인한 그런 성품 또 이 억울한 사람 또는 좀 처지는 사람을 보면은 끝까지 위로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아주 인간다운
그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성품을 가지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앞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고맙습니다. 건 아니고요. 이거 녹음한 거 저 좀 CD로 구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 공유정옥 선생님 그 어머니 성 아버지 성 둘 다 쓰시는 거죠? 네. 아, 뭐 여성 운동도 하시나요? 아, 제가 운동하는 여성이니까 여성. 아니, 뭐, 네. 근데, 특별히 여성 운동으로서 뭘 하고 있는 거는 없어요. 여성 운동을 네. 지지하면서 조그맣게 후원하는 거 말고는 사실 없고요. 근데 네. 그 공정옥 발음하시면 좀 어렵잖아요. 유자가 들어가면 발음이 일단 쉽고요. 예. 그다음에 왠지 뜻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좋아하세요. 아까 처음에 산업의학 전문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산업의학이란 게 어떤 분야의 그 의학이고 또 어떤 일을 하는 의사신지가 궁금합니다. 지금은 이제 직업환경의학 이렇게 정신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직업환경의학. 예. 아, 산업의학이. 예. 근데 그게 그러니까 직업과 관련된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네. 건강 문제를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하고 예방도 하고 그런 게 이 산업 그 소위 예전 산업의학 지금은 직업환경의학의 주된 내용이라서 네. 그러니까 뭐 직업병 이런 거를 연구하기도 하고 네. 뭐 사고 예방 내지는 딱 직업병은 아니어도 직업과 관련돼서 왜 병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일터에서 어떻게 더 건강하게 일하고 살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연구하는 네. 예.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외래 환자 진료도 하고 그런 것도 있죠. 예, 예. 근데 저는 지금은 아닌데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있어서 이 병을 이제 이 병이 일이랑 관련 있나요? 뭐 이런 상담을 하기도 하고 네. 또 그런 게 있죠. 이 병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계속해도 되나요? 이런 업무 적합성 뭐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딱 와 닿을 수 있는 어떤 예. 주로 어떤 증상들이나 병이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시면. 예, 그렇죠. 모든 건강 문제가 다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하다가 생기기도 하고 일하느라 아파지기도 하고 일을 한 덕분에 좋아지기도 하고 일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사실 그래서 직업환경의학이 어떻게 넓어요 영역이.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가끔 물어보세요. 그래서 네가 뭘 한다고? 제가 직업병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할 때 그런 표현을 써요. 나 같은 사람이 많이 걸리는 질병이 있을 수 있다. 네. 만화가들이 많이 걸리는 그렇죠. 질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터널 그러니까 모든 직업이 그렇죠. 이런 직업병 산업재해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식 노동자라고 해서 화이트 칼라라고 해서 이런 노동주의 문제, 직업병 문제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말자. 네. 한국의 뭐 금융 노동자들이 이런 심혈관계 질환에 상당히 많이 걸린다 이런 통계 제가 본 적도 있고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어떤 의사 이야기하면서 그 의사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증상을 다 묻고 나더니 어떤 일 하십니까? 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사람의 증상을 직업과 관련시켜 물어보는 의사가 일단 훌륭한 의사다. 그럼요. 이걸 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정말 그 의대생들 상대로 강의할 때마다 물어봐라. 자꾸 물어보면 그게 지식이 될 거다. 당신들도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하여튼 직업환경의학과는 그래서 재미있는 과예요. 네, 좋은 과고 필요한 과고. 예전에 우리 그 직업병 인정 투쟁 이런 거 할 때 문성명군 사건으로 싸울 때 그때 의과대학 다녔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직업병 과목이 선택 과목인데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다. 요즘도 그런 거예요, 의과대학에서? 아이고, 의과대학 실정을 제가 잘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필수로 배우는 부분이 조금은 있고요. 네. 근데 아마 그 중에서도 몇 개 이렇게 선택해서 조금 더 깊게 배우느냐 마느냐. 예를 들면 저희 과 실습을 하느냐 마느냐는 아마 선택인 것 같아요. 그게 학교마다 다를 것 같고. 네. 미국의 그 의학 커리큘럼하고 비교하면서 미국만 해도 굉장히
우리보다 그때 나은 형편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네. 러시아, 소련이 굉장히 앞서 있었고요, 그 분야가. 네, 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이제 그 성면이 많이 문제가 됐을 때 네. 성면 허용 기준이 우리는 그게 뭐 1입방미터당 몇 파이바 이렇게 돼 있던데. 그렇죠. 1cc에 뭐 네. 1개냐, 근데 0.1개냐. 소련은 뭐 정말 엄청나게 이게 엄격하더라고요. 소련. 네, 그래서 나중에 2009년부터 성면은 이제 금지됐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서도 다른 나라들이 막 성면 금지하는데 한국은 계속 허용하고 있었던 것도 있죠. 예. 지금도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이제 한국은 금지했지만 아직도 몇몇 나라들은 성면을 계속 쓰고 있죠. 그 성면의 권위자인 서울대 의대 교수님 계시죠? 이름이 백남원 선생님, 교수님. 보건대학원 네, 교수님. 그분하고 네. 예전에 그 장임원 선생님이라고 네. 그분이 중앙대. 젊었을 때 네. 무슨 창원인가 지역에 그 작업환경 측정을 갈 때 같이 간 적이 있었대요. 근데 성면을 취급하는데 마치 솜털 공장에 온 것처럼 그냥 공장이 뽀얀 상태에서 아무 보호장구 없이 일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장한테 이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사장이 40년 전에 일본 신문을 이렇게 꺼내는데 성면은 자연에서 채취했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다. 이걸 근거로 내더라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 두 분이 그때 젊었을 때라 네. 그 사장이랑 멱살 잡고 싸우고 왔다고 막 그런 얘기를 후일담처럼 하는 아이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공유정옥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의사이시면서 네. 활동가이신 거죠? 그렇죠. 의사 면허증이 있는 활동가죠. 지금은 네. 그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사는 데 아. 있어서? 네. 제가 잠깐 개입할 텐데요. 네. 원래 주호민 작가의 여기 역할이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 역할을 아. 해야 되는데 역할이 네. 아니고 실제로 무슨 실제로 저 사람이 무식하지가 않아요. 사실 네. 무식한 척 하는 거지. 그 뭐, 저 네. 던지는 질문이 아주 네. 유치원생 수준일 수 있는데 그건 우리 컨셉이고요. 근데 원래 저 네. 사람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잘 안 해요. 그리고 네. 저한테 막 그러고 해대고 막 들이대고 이래야 되는데 잘 안 해가지고 그 선배 만화가들이 불편하시겠네요, 굉장히. 지난주에 이제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 하정강을 너무 주호민 작가가 어려워하는데 네. 형이라고 부르면 된다. 그랬더니 주호민 작가가 네. 그거 아버님 뻘이라 그건 안 네. 된다. 방송 들었습니다. 그런 말은 안 나온다 이러는데 예. 그 얘기를 듣고 개그를 쳐도 진지하게 예, 받으시네요. 형이라고 얘기했던 그 형이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말했던 선배 만화가가 네. 또 뭐라고 그랬냐 하면 외모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형이라고 해도 어울린다. 이게 누구를 칭찬인지 예, 누구의 그래서 힘인지. 그러니까 뭐 주호민 작가가 저렇게 네. 이제 아주 그 어린애 같은 질문을 의도적으로 할 겁니다. 대충 마음에 네. 준비하시고요.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사와 활동가의 아, 비중. 예. 근데 뭐 예컨대 작가님도 네. 이렇게 작품을 하실 때는 100% 만화가고 네네. 예, 또 이렇게 방송하러 오실 때는 방송인으로 임하시는 것처럼 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전체적인 비중이 한 7년 8년 정도는 거의 90% 활동가 네. 이렇게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올 한 해는 좀 이렇게 뭐 학교에서 네. 또 조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로서 하는 것도 조금은 더 하고 있는 중이고요. 반올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다른 의사분들하고도 교류도 하고 학생들에게도 이런 사실도 알리고 저도 공부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씩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한 7대3 네. 이렇게 얘기하면 병원에 계시는 저희 동료 선배님들이 되게 기분 나빠하실 텐데 예, 그렇습니다. 7대3 정도? 네. 그 반올림이 어떤 단체죠? 반올림은 왜 이름이 반올림인가도 네, 같이 왜 설명해 이름이죠, 주시죠. 반올림? 네. 지금 정식 명칭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고요. 원래 이름이 너무 길고 약간 뜻이 모자라서 이름을 좀 바꿨어요. 네. 원래 이름은 삼성반도체 집단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였어요. 네.
그래서 2007년 11월 20일 날 이제 발족을 했고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제보가 들어오는데 네. 삼성 반도체 백혈병만이 아니라 다른 병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저희가 몰랐고 네. 또 반도체 말고 LCD에서도 생기고 휴대폰 공장에서도 생기고 또 삼성이 아니라 뭐 하이닉스, 매그나칩 이런 데서도 생기고 하청업체에서도 생기고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 백혈병 이렇게만 딱 하는 게 너무 모자라서 그래서 조금 포괄하는 이름을 짓자. 네. 그리고 뭐 대책만 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노동권을 좀 올리는, 지키는 이런 일을 긍정적인 뜻을 담자 이래서 뭐 그래서 이렇게 같이 머리 맞대고 이름을 네. 만들었어요. 네. 근데 왜 반올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뭐 이런 걸 의미하는 뭐 반달, 반딧불, 뭐 반올림,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뭐 반장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반올림이 예쁘더라고요. 이게 올린다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네. 뭐의 약자일 텐데 이걸 어떻게 꽤 맞춰야 반올림이라는 세 글자가 나오나 한참 고민했는데 그냥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반올림이라고 기억하기 그렇죠. 좋은 이름을 붙였나 보다. 네, 그 이런 영어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샵스 뭐 이래서 그 각각의 단어가 그 저희 활동 내용을 담아요. 영어로는 그렇게도 하고. 근데 어쨌든 거기다 그 뜻을 조금만 더 포함시킨다고 하면은 그 반도체 공장의 그 노동자들의 그 인권을 한 반이라도 지금 인권이 바닥이거든요. 반이라도 올리자. 인권이 완전 그 바닥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인권을 좀 어느 정도 끌어올리자는 그 차원에서 반이라도 올려보자 해서 반올림 이렇게 이게 뜻도 포함됩니다. 그래요. 네. 여기서 잠시 이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전에 우리가 신청곡을 여쭤봤습니다. 근데 우리 황상기 아버님 신청곡은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 예, 이 노래를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예. 그 노래가 이렇게 보면 그 아침 처음에 시작할 때 아침에 잠에서 깨어잖아요. 깨어나서잖아요. 네. 그래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은 내 가족을 다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씻고 옷 입고 밥 먹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다 쳐다볼 적에 그 가정은 가장 그 행복한 가정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근데 그 가족을 다 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된 거잖아요. 예. 그 가정을 다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이 노래 가사 중간에 보면은 무슨 말했지 거기 마지막에 진실 하나로.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라는 그 말 뜻인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 뜻을 뭐냐면은 그 밝히고자 하는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간다. 그런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가장 강해서 제가 그 노래도 좀 부를 줄은 아는데 그 노래 그 부를 때마다 항상 그 눈물이 납니다. 그 노래 부를 때는. 이 노래를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네. 상당히 낭만적이시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했는데 그런 아픈 사연이 있는 노래네요. 예. 잠깐 쉬면서 듣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제 우리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모셔서
오늘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또 삼성 얘기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랬지만 다음 주에 그 더 중요한 이야기들, 산업재해에 대한 이야기, 그 기업 살인법에 관한 이야기, 뭐 의료 민영화에 관한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대충 정리하죠.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오늘 황상기, 공유정역 두 분 모시고 살아온 이야기, 싸운 이야기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얘기할 주제들이 많습니다. 산업재해 문제, 삼성이라는 기업의 문제, 기업살인법, 의료민영화, 노동자 건강권 등 우리가 알아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노동학개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 혁명으로, 그래서 참으로 보답하겠습니다.